이재명 대통령은 좀 실용주의자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의 지금 강성파들은 이념주의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적을 통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대통령으로서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국회도 좀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이끄는 대로 좀 같이 협조해주면서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대통령의 주연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친명과 친문 갈등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그 정청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 뒤에 김어준 총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김어준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어준 총수, 조국 혁신당까지 범친문대 친명은 사실 저는 오히려 친명은 없어요. 친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문에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또 친문재인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나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방하셨고 국익을 잘 지켜내셨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잘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중앙 권력, 지방 권력, 국회 권력, 사법 권력 모두 다 가지고 지금처럼 껌이가 하다가 이상한 결말을 맞은 기억을 지금쯤 돌아보면서 지금 잘 나갈 때 옷깃을 여미어서 지금 뭘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한번 점검을 할 시기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는 정치 짬밥. 안녕하세요.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하시죠? 오늘 우리 에이스 신짬께서 학교 일로 지금 일본에 가 계셔서 조금 이따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시죠. 우리 문짬님.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파리로 갔다가 스위스로 거쳐서 이태리 로마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아주 글로벌하게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예. 이따 유럽 여행도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셨습니다. 그 유명한 공짬 공박사.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평소보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을 좀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활약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정짬이고요. 우리 에이스 신짬 불러보겠습니다. 신짬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도쿄에 있는 신지의 신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가셨어요? 네, 제가 학교 일로 일본에 올 일이 있어서 수업차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다 끝내고 지금은 개인 자유여행 중이고요. 아키하바라 근처에 있는 만세바시역이라고 하는 데 와서 이 공간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훨씬 더 이뻐지셨네. 그 사이에 좋은 일 있는가? 뽀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일본 어때요? 일본 좀 소개해 줄래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학교 일로 여러 이제 회사나 아니면은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본 바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까지 있었던 그 잃어버린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뒤로 하고 다시 글로벌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고 특히 이제 일본을 이제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좀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나라로 만드는 데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요새 엔화가 많이 싸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일본 사람들보다 외국인 찾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관광지를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도 하여튼 일본 무지하게 다니더라고요. 다카이치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무슨 정치적으로 또는 근래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대가 한껏 펼쳐졌었는데 어때요? 거기는 분위기가? 저는 특히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 중심으로 외국인들, 특히 이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예전에 일본 오면은 한국말을 쓰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일본인 점원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한국말로 말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요? 와. 일본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말들을 한국말로 구사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K컬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따 연결하기로 하고요.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들 다 뭉쳤는데요. 에이펙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이제 중반전 들어가는 전반이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일도 많았는데요. 트럼프와 이재명 외교 정책의 뭐 새로운 뭐랄까 뭐 출발, 새로운 등장, 선보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참 다행이다, 잘했다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극단적으로 아주 다른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우긴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의도의 문짬께서 한번 쭉 평론을 해주신다면요. 에이펙 회의에 대해서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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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이제 다자 외교의 장이라는 것이 좀 화려한 쇼거든요. 화려한 쇼인데 상당히 뭐 준비도 잘 됐고 또 뭐 큰 문제 없이 유명한 분도 많이 왔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 와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반갑게 악수하고 회담을 했고 그림이 좋았어요. 네. 예, 그림이 좋아서 뭐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조금 미숙한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왜 성공했다. 예, 그래서 지지도도 많이 올랐고 많이 사람들한테 야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영민하고 안정감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짬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보통 뭐 국내에서 대규모 정상회의가 열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어렸을 때 그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그 당시 뭐 운동권을 중심으로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올림픽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같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그게 한 10년 만이었거든요. 그처럼 이번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굉장히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무탈하게 만나는 장소를 우리나라가 잘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 CEO, 예. 3자 회동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대표 3자 회동이 이번에 아주 정말 그 맛있는 양념을 제대로 제공한 것 같아요. 깡보 치킨 회동. 예, 사실은 뭐 정치인들 정상회의들의 만남 이거 좀 식상하거든요. 국민들이 봐도 좀 뭐 재미는 없는 사실 건인데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의 대표가 만나서 또 깐부치킨 치맥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또 무슨 이렇게 원샷 하면서 그런 회동을 해가지고 또 뭐 26만 GPU를 받아오는 성과도 만들었고 오히려 그 세 분의 회동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뇌리에 남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 좀 간추려 보면요. 대미 투자 구조는 3,500억 달러. 그중에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인데 연 200억 달러 한정으로 10년간 분할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업의 투자는 1,500억 달러는 정부는 그 선박 금융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투자 결정 방식은 미국의 투자위원회 러티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국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 무슨 장관이죠? 산자부 장관이 보조적인 뭐 하여튼 약간 주도적이진 않으나 하여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될 때까지 5대5로 한다. 그리고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우면 다시 재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때 그 비행기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줬죠. 핵 추진 잠수함 한국에 대해서 승인하겠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그 트윗을 날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일단 다행이다, 선방이다 이렇게 말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 외환 보유고의 3,500달러면 한 84%가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IMF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을 10년간 이렇게 분할하면서 우리가 그 이제 우리 능력 하에 가능한 외환 위기가 처리되지 않는 그게 하나였던 것 같고 다른 하나가 이제 20년간 숙제였는데 못 풀었던 핵 잠수함 추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또 아주 가까운 사이 이 대통령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뷔전이 성공을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처음에 좀 기대를 하셨고 또 실제로 지내놓고 보니까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처음엔 걱정을 했죠. 또 무슨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친중주의자여 가지고 미국과 관계에서 뭔가 좀 불편한 장면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재명 또 대통령이 친중주의자 맞습니까? 아니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만은 또 트럼프라는 분이 좀 개팍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혹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슨 또 창피주는 그런 또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무난하게 한국에 대해서 또 부드럽게 대해줬고 또 나름대로 하여튼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회담도 했고 또 한국 방문도 상당히 부드럽게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금관이 있었을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금관? 근데 저는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가했던 사람이 바이든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한국의 윤석열 세 사람이 참가했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던 게 제 당시 기억나요. 참석하는 사람 그 회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왜 찬성하세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미일 관계에 초석을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만들 것 때문에 반대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더구나 그 세 사람이 이제 다 이제 저기 권좌에서 물러났고 저는 뭐 그 어떤 국제적 협약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른바 국제 규범 질서란 거는 지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제 규범 질서가 무너졌다고.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거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그 이번에 합의한 거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내년 1년만 버티자, 1년만 계기자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성공이다, 엄청나게 저렇게 평가하고 싶잖아요. 정평을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신참한테 좀 듣고 싶은데 다카이치가 이번에 막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트럼프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 한국의 APEC까지 와서 뭐 그렇게 괜찮은 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어땠습니까? 아, 네. 근데 저는 인사만 하고 헤어질 줄 알아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을 해봐요. 네네. 제 생각엔 그 일본에 있는 일본 그 현지 시민들은 현재 이 다카이다 총리의 이 에이펙 방문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힘을 좀 실어줘서 그 일본 정부가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번 에이펙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외신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그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팍팍 밀어주는 분위기. 자, 신참 좋은 여행 하시고 잘 다녀와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평가와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상회담 에이펙 회의도 그렇고 또 한미 관세 협상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우리나라 정치권이 자관 좀 중심이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당은 너무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이 선방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런 대로 잘 이끌었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공 박사가 얘기한 대로 무슨 뭐 대단한 뭘 한 건 없어요 실제로. 근데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또 무슨 또 무슨 엄청나게 뭘 한 것처럼 자화자찬한 것도 문제고 또 반면에 또 야당의 국민의힘은 또 깎아내리는데 바빠요. 뭐든지 한테 깎아내리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균형추가 좀 상실된 느낌이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어떤 외국과 관련된 이슈는요. 윤석열 정부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외국만 갔다 오면 제주에 떨어지는 건 윤석열 정부가 유일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가 좀 평균치만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저는 그 문 수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제관계를 보는 눈이 저는 좌파나 진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분이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해외 문제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운동권의 어떤 국제 정치적 시각을 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리영희 교수잖아요. 리영희 교수신데 이 대통령은 리영희 교수의 책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아마 친중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은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1기 정부 때 들어와서 바이든 정부를 지나면서 지금 2기 정부까지 와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될 만큼 예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로 전 세계를 받쳐오는데 너무 희생을 치렀으니 관세라도 때려가지고 이거를 새로 잡는 게 페어한 거다,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런 관세, 우리는 좀 무자비한 관세를 당하는 걸 좀 방어한다고 좀 급급했는데 그래서 선방했다는 말은 들리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탈당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주의가 전 세계 국제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한 번의 파고로 지나갈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국제 정치학이나 미국 내 문제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백인들, 특히 이제 중하위층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데 중하위층의 백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이 미국의 이익이, 미국의 부가 해외로 막 유출이 된다. 미국보다 더 작고 못 사는 나라들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그 희생의 직격탄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백인 중하위층의 그런 표들에 어필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자기 지지 기반한 그 유권자들의 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뭔가 이제 이익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또 미국이 저는 간과하고 있는 게 미국이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된 게 무엇 때문이냐. 과연 그러면 미국의 힘만, 미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힘만 가지고 된 거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해외 수많은 외국의 어떤 희생 하에서 미국이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서 결국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둔감하게 되고 당장 이제 뭐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많아지고 뭐 외국인들이 뭐 미국에 와서 뭐 많은 돈을 번다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피즘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잖아.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전패했잖아요. 그렇죠. 맘다니 예. 그죠? 뉴욕시장, 뭐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사실은 좀 공화당이 좀 보수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뉴저지까지 예, 전부 예. 다 미국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겼죠. 그래서 아마 내년 중간 선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미국 내 분위기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자국 이기주의를 추진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이제 그동안에 동맹국이나 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미국 국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관세를 또 부과함으로써 결국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이제 미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또 미국의 또 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사법부에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 위법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아마 기본적으로 그 미국 국민들의 다수 여론이 좀 바뀌는 또 그런 조짐도 보인다. 그래서 뭐 트럼피즘이 저는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공짜한테 트럼프가 이제 본 행사, 에이펙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떠나버리고 그 공간을 이제 시진핑이 와서 이제 본인이 완전 주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자유무역주의를 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아니다, 자유무역주의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게 에이펙 정신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인공 노릇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의 정책, 미국 정책과 중국의 정책이 부딪히는 현상, 한국에 이런 어떤 영향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외국 청구는 저는 좀 제가 예전엔 좀 부끄러웠는데 제가 요즘에 이걸 자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여권을 안 만들었다. 저는 그 자랑이 오히려 왜 자랑하냐? 당신들은 그렇게 뻔질 나가 외국 여행 나가도 외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나는 외국 안 나가도 외국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안다. 자랑하는데 저는 그 트럼피즘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트럼피즘이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 사실 저기 트럼피즘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이데올로기는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게 트럼피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트럼피즘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냐? 해외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암살당해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나도 수만 명이 죽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승전 맨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하는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의 외신 보도를 봐서 트럼피즘이 만든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외국서 뭐 무슨 말씀 맨날 선거 때문에 과연 그 우리나라가 과연 트럼피즘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왜냐? 우리야말로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람이 수만 명 죽어도 맨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야 어떠한 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야 눈 뜬 건데, 이러면 제가 굉장히 좀 자학사관이라고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맨날 경제적 자국 중심주의였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 뭐 모든 나라가 다 자국 중심주의 이론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가 유럽을 가보니까 이제 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또 바티칸에도 뭐 엄청난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중요한 문화재들이 다 프랑스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태리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외국에서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침탈해야 가져온 거란 말이죠. 훔쳐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소위 말해서 과거 강대국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누린 혜택이나 그 누린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강대국 된 결국은 어떤 해외의 어떤 이익을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흡수했기 때문에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당장 지금 현상만 수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형과 연결돼서 결국은 이제 외국에서 다 문화재 침탈해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과거에 강대국이었다는 그 나라들은 좀 반성하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뭐 전 세계가 다 뭐 자국 이기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번에 APEC 그 정상회의 마지막에 성명서는 이제 정상 성명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장관 성명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WTO 체제 그 무역 자유에 관한 지지 성명이 나왔어요. 그건 다행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좀 자국 이기주의 패권 전쟁 속에서 다행이긴 한데 거기 예. 자유무역주의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WTO 지지한다. 예. WTO 체제를 지지한다는 그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그 저기 뭐 중국 얘기를 정도환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거 중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그 미국과 보통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보통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한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은 남중국해는 미국에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면서 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지? 저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면서 뉴욕 앞에 군함 보내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면서 뉴욕항이나 보스턴 근처에 군함을 띄웠어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이거 같아요. 저희가 국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특정한 국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세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은 지도에서 퇴출되는 뭐 지도법이 하나가 메르카토르법이라고 하잖아요. 메르카토르인데 우리는 동그란 지구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북극 쪽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아프리카는 조그맣게 나오는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고 여전히 우리는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중국 앞바다에 군함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역으로 제가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예. 중국 문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가장 때리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글로벌 소위 그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 너희를 WTO에 가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이제 너 그만. 너희는 개도국으로 그런 어드밴티지를 누리면 안 돼. 이제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는 중국 옆에 살고 우리의 제일 큰 우방은 미국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부딪히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로서는 상당히 처신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중국하고 또 중국하고 거리를 둘 수도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적정하게 균형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양쪽 다 비위상하지 않게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균형 외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APEC 개최지가 이제 중국이어서 시진핑이 왔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정부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같이 또 둘이 만나고 또 우리도 이제 시진핑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중국 문제가 그동안 소위 그 사드 문제 이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이번에 이제 단초를 마련했달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운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사진은 이번에 하여튼 멋있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내용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아실 겁니다. 다른 건 아니라 이제 역시 보통 APEC이 경제협력처인데 네. 우리나라는 경제만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안보를 생각하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저기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만남이 불발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만남이 혹여 성사됐으면은 화려한 정정이었을 텐데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한테 또 다시 당하기 싫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3월 이후에 한미 군사 그 훈련 끝나고 아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실제로 상당히 이번에도 글쎄, 물밑에서 굉장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만나서 자기들한테 뭐 손해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이밍이나 어떤 이제 조건이 좀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만나는 건 시간 문제다. 노벨상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여당에서는 아마 그 지방선거 앞두고 만나기 바라겠죠. 2018년처럼.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게 우리가 보통 알 수는 없는 게 아마 내년에 이제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은 사실상 이제 김정은이 말하는 이국가론이 사실상 국제사회 승인을 얻는 거거든요. 이국가론이. 근데 물론 뭐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국가는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네.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한마디로 이제 뭐 말인데. 흔히 말하는 옛날 운동권 용어로 이제 영구분단론이 가는 건데 뭐 사람들이야 뭐 지금이야 말로는 뭐 통일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말로 막상 통일 불필요하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분단될 거 하는 거는 또 반응이 다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영구 분단론이 아니라 이 국가론이 오히려 통일로 가는 새로운 방법론. 근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좀 약간 그거는 그 내로남불이고요. 사실은 그건 뭐 저는 영구 분단이라 물론 이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영구 분단론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국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한국과 북한은 사실 국력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북한이 워낙 경제 규모가 작지만은 군사력, 특히 북한은 핵국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뉴클리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남북한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영구 분단 간다 했을 때는 그 과연 또 다시 이제 뭐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그동안 우리나라 20년 수건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대통령의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나는 막 승인했다 이렇게 날리는 거 보면 굉장한 사실은 성과 중에 하나인데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성과라고 또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속된 말 장사꾼 기질 그런 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승인한 것처럼 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무슨 핵잠수함을 만드는 그 장소를 특정을 했고 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어디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 또 국내에서 하기로 했다고 또 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여튼 사실관계가 무슨 문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자관 그것을 핵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또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도장을 꽝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립 서비스 한 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뭐 그런 또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관 뭐 한미 양국 간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문서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과정을 좀 생략하거나 절차를 뭐 완화해 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이제 나와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키는 미국 의회가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내년 중간 선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 합니다. 그 정상 간의 어떠한 합의나 성명을 보지 말고 미국 의회 선거 결과를 봐라. 내년 11월에 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자관 뭐 그러나 자관 뭐 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금기시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핵 우산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동안의 기조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는 상당히 이건 중요한 또 그렇죠. 예, 일보 전진한 거다. 굉장한 전, 예, 그거는 또 금기를 없앴다는 거니까 핵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에이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출범한 이제 5개월 만에 아주 그 국제적인 행사를 멋지게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관세 협상,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압력, 압박에 대해서 그나마 선방으로 잘 버텨낸 것 같고, 중국과의 문제도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낸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한 보름이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참 무지막지하게 뺏으러 왔구나라는 그 트럼프가 트랙에 공항에 올라갈 때 저는 아주 험한 소리를 할 뻔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중반전 들어가는 전반을 끝낸 것 같습니다. 11월 6일 날까지 이제 전반기 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다. 그다음에 추미애, 정청래, 뭐 채문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정부의 첫 국회. 국감이라는 게 원래 말단체로 끝나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요. 이번 국감처럼 또 정말 내용 없이 겉돌기 말싸움으로 끝난 국감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또 법사위가 저 대법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한 장, 예, 그 사진 한 장이 국감을 초반 국감을 덮어버렸고 후반기 가서는 또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그게 또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감은 정말 그 다른 위원회는 뭐 언론 보도가 뭐 조금도 되지 않고 그저 법사위하고 과방위만 잔뜩 보도가 되고 그 보도 내용이 무슨 생산적이고 내용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그냥 어떤 정치 공방, 비난, 졸속적인 그러한 싸움 이런 걸로 결국은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국감이 필요한가? 저는 전에도 한번 국감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만은 평소에 잘해야지 꼭 이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이때 국감을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원래 시험 보기 전날 날새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다 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잠 잘 자요. 그런 사람이 항상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평소에 공부하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 시험 앞두고 며칠 날새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별로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평소에 놀다가 꼭 이제 국감 되면 그때 가서 반짝 무슨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없애자. 네, 없애고 평상시 근데도 국감 없으면 평상시에도 않고 그냥 벼락 공부도 않고 다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봐서 그나마 벼락 공부라도 해서 다음은 보름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감은 역대 국감 중에 하여튼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많고 김현지 실장은 머리카락 안 보이게 잘 숨었나요? 벌써는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올해 국감이 좀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구조적으로 보통 이제 국감이 감사 기간이 1년인데 올해는 전반기 6개월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였고 후반기 6개월은 이재명 정부였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저는 처음에는 좀 국회가 대법원까지 간 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성역과 금기를 없애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법원장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법원 금기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 국정감사의 최고의 기여가 뭐였냐면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근무하는 법관들도 알고 보면은 하루에 밥 3끼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들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성과가 봐요. 은근히.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대신에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의회를 감사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남들에게 고함을 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이를테면은 당신 뭐야 하면서, 저는 그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선출하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의회를 감사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감사하는 시민의회. 게. 예. 시민의회. 그래서 일단 그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인석에 앉혀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 상대로 고함을 지를 수 있는, 당신이 국회의원이나 뭔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당정대가 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판중지법은 일단 안 하기로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좀 당정 간에 당정대 간에 좀 삐걱거리는 현상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저 공박사님도 공짬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실용주의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 근데 민주당의 지금 강성파들은 이념주의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좀 실적을 통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대통령으로서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국회도 좀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이끄는 대로 좀 같이 협조해 주면서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주연이 대통령인데 주연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조연들이 다 지금 뭐 TV나 뉴스에 다 나오고, 대통령은 주연이 될 대통령은 지금 뒤로 숨어버리는, 그나마 에이펙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좀 주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그런 이념적인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또 뭐 강성으로 치닫고 있고, 그래도 재판 중지법을 이제 청와대에서 그것을 오죽했으면 직접 나서서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또 이제 진화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거는 공개적인 경고였다 그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는 당정 갈등이 아니고 저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는 정확히는 이게 친명과 친문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그 정청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 뒤에 김어준 총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김어준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김어준 총수, 조국 혁신당까지 범친문대 친명은 사실 저는 오히려 친명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문에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또 친문재인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 시작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거는 뭐 책 속의 유튜브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아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자기의 출마용 책까지. 결국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게 사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나온 보도 보니까 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우리 저 누굽니까 비서실장 강훈식을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김민석 당대표로 가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건가요, 공식적으로? 근데 문제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제가 그 말씀 잘 못 듣는데,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이목을 잡았던 사람이 젠스랑이잖아요. 황인훈인데 저는 보통 황인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했냐면은요. 옛날에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확인한 게 이겁니다. 민심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민심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 세 사람이 하는 장소에 동원하는 데 없습니다. 동원도 안 했어요. 수천 명 모여들었어요. 자발적으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도 지금 문전성시래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젠슨왕, 정의선,
이재용 3인이 했던 모임과 비슷한 방식의 비슷한 시간대를 고용노동부 장관, 민노총 위원장, 한노총 위원장 셋이 했으면은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나이 먹은 노조원들 나 잔뜩 몰렸겠죠.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저게 뭐 민심의 척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면 민심에 글로 간 거거든요. 처럼 지금 이거예요. 제가 방금 서울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서울의 청년 유권자들의 민심이 다들 시장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은 지금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박주민 또 아이고 제가 말씀드려요. 운동권 냄새나는 사람들 보면 다 아웃이에요. 박주민부터 해가지고 제가 뭐 김민석 총리도 승산 없습니다. 요즘에 뭐 성동구청장님 떠오르고 있다고 그래 정준호 그거는 당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분 이름 몇 명이나 알아요 일반인이. 약간 뭐저 당정대의 어떤 약간 삐걱거림은 뭐 전례 없는 일이에요. 전례 없는 일인데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이제 국회와 정당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게 결국 드러나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국회나 정당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시장, 도지사로 해서 이제 인기가 있어서 대통령이 된 분이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당 업고 나온 거죠.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거느리다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줄이 옆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당 장악이 안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약간 당 대표를 하면서 좀 그런 데 대한 구축이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사단을 구축해서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 또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결국 구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는 게 약간 옛날에 그 시장 도지사 때 인맥 그 인맥 가지고 당대표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갖고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갖고는 이 국회나 정당이나 민주당을 갖다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좀 더 의원들,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또 당을 좀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이재명 사단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구축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바뜩 생각이 났는데 어제 오늘 지금 난리가 난 게 대장동 사건이 배임 사건이죠. 유죄가 났는데 지금 그걸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상 검찰이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받은 형량 뭐 높다 낮다는 뭐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 못 받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추징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약 7,800억, 7,900억 중에 한 428억, 428억만 뭐 그런 정도 추징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과연 대통령이 관여했을까요? 정성호 잘 아시죠? 동기시죠? 정성호 장관은 뭐 오늘 아침 뭐 기자회견 보니까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뭐 신중하게 누가 했습니까? 검토는 대검이 했습니까? 대검 대행은 또 자기가 마치 또 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서울지검장은 사표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부에서 뭐 항소 포기하라고 뭐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관 이재명 정권이 초기인데 참 정부 감각이 부족하다. 사실 이 문제는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사실 그 사건은 관계가 없어요. 항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항소 뭐 안 한다고 그래서 무죄 됩니까? 그 사건 2심 가서 그것도 아니에요. 항소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무적으로는 항소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죠. 공격당할 일을 하면 안 되죠. 항소를 안 하니까 마침 뭐 또 구린 게 있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소를 안 했다.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좀 전문가지만은 이거 항소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익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항소를 왜 안 했냐? 그거 공격하니까 마치 또 뭐 항소 안 한 게 지금 도하신문에 거의 네. 일면 톱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항소 안 한 것이 잘못된 거는 형량은 항소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있어요. 원래 저 검찰의 항소 기준이
구역량의 2분의 1 이상 나오면 항소를 안 합니다. 통상 2분의 1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소할 사안이 아닌데 다만 이제 배임죄의 액수가 명확치가 않기 1심에서 명확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428억만 지금 환수가 된 건데 실제로 이제 김만배나 뭐 민간업자들이 이익 본 게 수천억이란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7,900억. 수천억인데 그 수천억을 환수를 못 하게 된 거죠. 만약 항소를 1심에서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봤을 때는 배임액이 정확치 않다라고 판결을 했으니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검사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액수를 몇 천억입니다라고 증거를 대서 그걸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차단해 버린 거죠. 그 기회가 없어진 네, 차단해 버린 그건 상당히 뭐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또 네.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특경법상 일부 무죄 나왔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배임이 아니고 네. 형소법상 배임만 지금 적용했다. 네. 형법상 배임만. 예, 그것만 적용을 해놓으니까 지금 받은 형량이 뭐 가볍지 않다고는 하나 훨씬 높을 수 있는 거를 지금 가중처벌하지 사실은 않았다는 뭐 15년, 거죠. 20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검찰이 자꾸 구형을 그렇게 했어요. 구형을 많이 안 했어요.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무기징역을 구형해서 판례이 나왔으면 당연히 항소했을 텐데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판결 선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 좀 정무적으로 잘못된 거고 또 일선 수사부의 지휘부의 수사 담당 검사들이 중앙지검에서는 항소하자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왜 수뇌부에서 그걸 막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뭐 검사장급들, 지검장급들 지금 다 공동성명까지 그렇죠. 그건 냈고 상당히 이제 지난번 우리도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지기현 판사가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죄로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잡아놓으신 거를 날짜가 아니라 시간 계산해서 내보냈잖아요.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조희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하필이면 한 달 반 만에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왜? 지난번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고도 안 한 똑같은 거고. 짓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왜 항고를 안 했느냐. 안 했느냐고. 근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안 한 거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나 아니면 그 당 지도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그때 항고 안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난리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거야. 진압할 거야. 그건 말이 안 국정감사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비판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너는 왜 그때 그래, 너는 왜 너, 잘못해놓고 그때 안 해놓고 왜 나를 비판하냐 이런 식의 논리는 말이 너 안 되는 그때 안 말이 했잖아 되는 했으면 이번에 네가 한 거는 맞아 그래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법이 정치의 중심이 될 때마다 이 정부의 마이너스예요. 이를테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뭐 유엔 본회의 참석한 다음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뭐 재판중지법 나오더니 이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실 에이펙 성과 많았다. 막 떠드는데 갑자기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에이펙은 어디 갔어 또? 에이펙 어디 갔어 이제? 에이펙. 유엔 갔다 와서 딱 대통령 시간을 즐기려고 하니까 추미애가 그 조이대 갖고 난리 치면서 깽판 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갔다 왔네 아세안 가서 또 좀 뭐 거룩하게 들어와서 이게 뭐 막 박수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뭐 이상한 사건으로 또 난리 치고 이번에 에이펙으로 확 떴더니 이제 이걸로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 이겁니다. 뭉개는 거 요번에 아니에요, 이제 지금? 보수 언론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신난 게 에이펙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사실 에이펙은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에이펙은 언제 끝났냐? 에이펙은 언제 폐막됐냐? 트럼프가 비행기 트랩 탈 때 폐막된 게 아니라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끝났습니다. 에이펙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검찰도 지금 검사장들 또 일선 지금 간부들이 집단으로 지금 성명서 낸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명분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는 또 책임지고 뭔가 뭐 그만두던가 뭐 해야지 않을까 그런 정성호 생각도 장관 들어요. 책임집니까?
보수 정장관 이제 그 내막을 정확히 이제 나와야 돼요. 대검 차장하고 지금 정 장관하고 좀 얘기가 조금 정확치는 않더라고요.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거를 결정했는지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장관 그만둔다면 법무장관 문수성님 정도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나요? 다음에? 추미애 있잖아요. 추미애. 경기서 나가셔야지. 근데 정성호 장관 우리 법무장관 괜히 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야 뭐야 이게 도대체 뭐. 당은 당내에서 욕들 얻어먹고 또. 그러니까. 또 뭐야 이번 약간 이번에 친명 좌장이. 이거 뭐 좀 뭐 확실하게 좀 뭐 아예 좀 강성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든지 맞아. 뭐 좀 애매하게 해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부든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을 영구 결번시키자. 그럼 세상이 조용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법무부 장관만 나왔다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법무부 장관 영구 결번시켜. 국민의힘은 아주 갑자기 막 갑자기 실호기를 만났죠 지금. 어떡지? 네. 불이 났어요 지금. 네. 아니 누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구속되니 많이 석부심을 받니 많이 이러다가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에도 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엉색하다 했는데 갑자기 이걸로 그런데 거기도 똘똘 뭉쳐서 거기도 그런데 또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게 거기도 김건희 씨한테 뭘 줬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거기는 김기현 의원이 조용히 넘어갈 뻔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분도처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니까 거기는 국민의힘도 신나게 하니까 거기는 김건희란 지뢰가 거기는 영원히 이제 제거가 안 되는 지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서 마무리를 좀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가정해서 어떤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더 좋고 대통령에게도 좋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6억 얼마 6억 참. 들었다면서요. 연봉 2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김건희 씨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특검이 좀 그 영치금 낸 사람들 내란 공범으로 수사 안 하나? 그걸 좀 거의 범죄 13,000명이 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이 잘했다고 지금 영치금 낸 사람들 내란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내란 특검의 시각에 의하면 민주당의 시각에 의하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거의 이거는- 추미애 서영교를 닮아가고 있으신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것을 너무 전선을 확대하고 문제를 너무 크게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윤석열이 진짜 엉터리 짓거리 했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행동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해도 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국민들이 혹시라도 이걸 잊어버리거나 또 소홀히 할까 봐서 그렇게 막 내란 하면서 자꾸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내란 미상계 문제 너무 확대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또 군 장성들도 뭐 수십 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판사 검사 수천 명을 다 적으로 돌리냐. 모든 판사와 검사가 다 지금 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 군 장성도 모든 장성에 대해서 다 약간 불온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핀셋으로 뽑아내고 정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 한 사람들은 핀셋으로 골라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호적인 세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고 민주당이 소위 말 지지율도 높이고 뭔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이지 그냥 건수 잡았다. 윤석열이 내란 비상계엄 한 거 건수 잡았다. 이거 가지고 전선을 확대하고 다 확대시켜 갖고 처단하자.
이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특검도 마무리 되잖아요. 이 다음 달이면 이제 마무리 되니까 어찌 보면 이제 금년 지나면서 내년 초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국정 기조 전환의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엄히 단죄할 사람 단죄하고 그 나머지 그 크게 관여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문제 삼지 않고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국민 통합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나는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공장께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쭉 일목 보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 있다면.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뭐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인데 이 대통령이 세금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계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보통 뭐 네로 왕자가 외망했을 때 뭐 보통 뭐 기독교 탄압했다 하지만 네로가 결정적으로 인신을 잃은 게 세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부에서 조세 세금을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동서양 역사를 보니까 모든 성군에 관련된 기록은 첫 문장이 이겁니다. 조세와 부역을 줄이고. 저는 방금 수석님께서는 뭐 판검사 적으로 돌리지 말고 군부 적으로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검사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군부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납세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납세자를. 그러면 정말 그 납세자 적으로 돌리는 순간은 정권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세금 올려야 됩니다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하면은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세개혁도 큰 화두예요. 근데 역대 정권 잡아가지고 조세개혁 이게 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를 낮추고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줄이는 개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쭉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왜 중간연합 하잖아요. 중간연합. 내년에 낼 세금을 사업자는 중간연합을 해요. 근로소득자 중간연합 할 거예요. 아마 중간연합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연합을 했으면은 나중에 낼 때 미리 냈잖아요. 세금은. 그럼 세금 이자도 깎아줘 할 거 아니냐. 이자라도 몇 달 6개월 빨리 내잖아요. 그럼 6개월간의 이자는 환급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지금 국회 논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 예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조세 지금 그 세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함정이나 여러 가지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촘촘하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정부의 과제인데 그런 게 지금 이슈가 안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맨날 사실은 우리 공박사 말한 대로 국민들과 관계없는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부, 검찰 이거 국민들하고 별 관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기 대장동에 분양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항소를 하든 말든 니들 아이고 시끄러워 그만 좀 하지. 그게 대세예요. 사실은 대장동에 분양받았습니까? 전 대장동 분양 안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정권 운용함이 있어서 좀 더 폭넓게 하고 좀 더 크게 가라는 거죠. 너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조금 가볍고 또 좀 시각이 좁다. 그냥 정저지와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인 줄 알아요. 그런 사고하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당부하는 거 이겁니다. 서울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국정 눈높이가 어디 갔냐면은 수도권 서울 바깥에 서울 인근에 유동도시 아파트 단지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서울 민심과는 상관없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국힘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저주죠. 이 저주에 묶여서 다행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저주에서 국힘이 언젠가는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지금처럼 서울을 도외시하고 서울을 등한시하는
정치를 하면은 어렵죠. 예. 예,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나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방하셨고 국익을 잘 지켜내셨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잘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중앙 권력, 지방 권력, 국회 권력, 사법 권력 모두 다 가지고 지금처럼 특검 이거 하다가 이상한 결말을 맞은 기억을 지금쯤 돌아보면서 지금 잘 나갈 때 옷깃을 여미어서 지금 뭘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한번 점검을 할 시기가 아닌가. 좀 옷깃을 한번 여미고 생각해 볼 시간 아닌가.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매듭을 잘 짓고 큰 결단과 큰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유독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힘차게 한번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